네, 이번에는요. 허깅 페이스를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허깅 페이스 여기 홈페이지 그냥 구글에서 허깅 페이스 이렇게 쳐면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이죠. 네, 일단 뭐 좀 한글 번역으로도 볼 수도 있겠지만은 일단 오늘은 최대한 원문에 가깝게 경험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좀 더 고도의 자료를 보셨을 때도 덜 무서우실 수 있기 때문에 오늘 나오는 단어들이 별로 어려운 단어들이 없어서 그렇게 영어 원문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오셔서 이런데 이제 좀 서비스가 좋다 싶으면 이제 탐험을 좀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탐험할 시간을 드리면 좋겠는데 일단 오늘은 진도를 나가고 여러분이 나중에 뭐 시험 끝나고라든가 그때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일단 모델이라고 하는 여기 탭이 있죠. 들어가시면 다양한 태스크에 대해서 모델들이 존재합니다. 멀티모달, 컴퓨터 비전, 뭐 자연어 처리 등등 다양한 모델들이 여기 있고요. 여기 써 있는 그 커뮤니티 혹은 그 모델의 이름들이 있는데 이것들이 점점 익숙해지셔 가면 여러분의 실력이 늘어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뭐 미스트랄이라고 하는 말을 들었는데 뭐 우주 이름인가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어떤 팀의 이름 혹은 모델의 이름이구나 생각하셔야 되고요. 뭐 요즘에 또 이슈가 되고 있는 팀들이 또 많이 있죠. 예를 들면은 스테빌리티는 워낙 많이 들어보셨을 건데, 그래서 스테이블 디퓨전 SD라고 해서 이미지를 만들어주는 생성 모델, 뭐 메타 그리고 뭐 QN 이런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그룹을 다 기억하실 수는 없겠지만은 그래도 최대한 이해를 해 놓으시면 조금 알아가시면 여러분들께서 소통을 하시거나 어떤 실력 향상을 가져가실 때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근데 이제 60만 개가 되기 때문에 제가 이걸 다 외우고 있진 않아요. 그래서 그냥 하다 보면 익숙해지는 것이다 라는 얘기고요. 자, 데이터셋도 이렇게 존재합니다. 그래서 마찬가지인데요. 아까 모델을 만든 팀들이 보통은 자기 모델과 함께 같이 훈련했던 테스트셋 같은 것, 데이터셋 같은 것들을 올려놓기도 합니다. 물론 공개되어 있는 그냥 데이터셋도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든다면은 뭐 이런 오르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오르카라고 하는 데 있으면은 본인들이 어떤 언어 모델 만들 때 이런 걸 좀 활용했다던가 그런 것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뭐 이렇게 어, 그 자연어 처리를 위한 프롬프트, 시스템 프롬프트가 이렇게 너는 이런 어시스턴트야 이런 걸 해줘라는 식의 프롬프트가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질문과 그것에 대한 그 시스템의 대답 이런 것들이 보통 쌍으로 많이들 존재하고 있는데요. 자, 이런 데이터셋들에 대해서 조금 더 이따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스페이스라고 하는 거 있습니다. 이거는 앞서 말씀드렸던 모델 이런 것들과 어느 정도는 비슷한 면이 있는데요. 추가적으로 좀 들어가 있는 부분이 뭐라고 생각하시면 좋냐면 이렇게 직접 해볼 수 있는 데모 공간이기도 하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아요. 그래서 이 스페이스를 내가 할당을 받고 거기에 이제 들어가서 뭐 이미지를 넣으면 다음과 같이 여기는 아마도 이미지를 넣으면은 설명을 해주는 느낌이 좀 있네요. 아니면은 이거 이미지를 넣고서 여기 맞네요. 이미지를 넣고서 내가 원하는 형태로 에디트를 해달라고 요청을 하는 방향인 것 같아요. 그런 다음에 결과가 나오겠죠. 뭐 약간 더 클라우디하게 바꿔줘. 그러면 이게 구름이 껴있는 형태로 바뀔 거고, 뭐 약간 귀걸이를 조금 더 뭐 팬시하게 바꿔줘. 더 팬시하게 만들어줘.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겠죠. 그런 형태의 이제 스페이스에 자기 공간을 만들어 놓고 여기 하트가 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얼마나 좋아하는지도 볼 수가 있고, 약간 내가 프로덕트를 만들어 보고서 그 결과를 한번 살펴보는 그런 것도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이거 챗봇 아레나 같은 것도 있어요. 아레나는 뭐죠? 그 전투장이잖아요. 그런 리더보드, 전투장이 되는 리더보드가 있어서 그래서 그런 데에서 또 내용을 살펴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경쟁하고 있죠 지금. 그래서 GPT-4부터 시작해서 바드 등등이 경쟁을 하고 있구나, 이런 것도 관찰이 가능한 사이트입니다.
자, 그러고 포스트는 뭐냐면 사람들이 이제 이 관련한 어떤 기술 관련된 것들 자신들이 이걸 활용한 페이퍼 같은 걸 내고 그 저널이라던가 그런 그 학술적인 내용을 갖고 있는 걸 페이퍼라고 부르는데요. 그 페이퍼를 올려놓고 자랑을 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뭐 모델을 말할 때도 있고요. 내가 지금 여기 소타 제일 성능이 좋은 현재 나와 있는 것 중에 제일 좋은 성능을 가지고 있는 걸 소타라고 부르는데요. 그걸 달성했어 라고 자랑하기도 하고요. 이렇게 나는 이런 논문이 지금 합격이 됐으니까 한번 보러 올래? 약간 이런 식으로 보니까는 한지은님인 것 같네요. 한국 사람이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굉장히 우리 한국 사람들도 많이 지금 기여를 하고 있다. 그래서 레드팀이라고 하는 거는 요즘에 이슈가 되고 있는 인공지능 윤리적인 측면이라던가 실수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 걸 말하는 건데요. 레드팀이라는 팀 자체가 그래서 안전성에 대하여 평가할 수 있는 뭐 그런 걸 제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들어가 보면은 이렇게 제목에서 이 스펠링 따와가지고 약간 억지로 만든 것 같지만 알러트라고 하는 잘 만들었죠 제목을. 그래서 경고를 주겠다. 챗봇이 별로 이렇게 안전하지 않으면 그런 느낌으로 만들었는데요. 이런 거예요. 이렇게 어떤 프롬프트가 있고 카테고리 안에서 리스폰스를 보는 거예요. 봤는데 그 반응이 그러니까 언어 모델이 만든 반응이 이 안전한가에 대해서 점수를 매기고 있습니다. 아마 1점 만점이겠죠? 이제 0.24니까 안전도가 별로 높지 않으니까 빨간색 표시한 것 같고요. 또 뭐 카테고리 와이즈하게도 볼 수도 있대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어떻게 했는지 여기 보면은 헤이트 스피치 그러니까 미운 말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차별 혹은 자신 스스로에게 해를 끼치는 그런 언어, 총이나 어떤 무기 관련된 이야기, 범죄 계획, 그다음에 성적인 콘텐츠 이런 것들 혹은 좀 더 제한이 필요한 알코올이나 어떤 마약 같은 것들에 대한 이야기 등등에 대해서 경고를 줄 수 있는 뭐 그런 이야기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아마 32가지라고 하는 카테고리가 그걸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6개의 매크로고 32가지의 마이크로. 네, 뭐 그런 거를 하기 위해서 아마도 다양한 데이터셋이라던가 아니면 그 대상들에 대해서 벤치마킹을 했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그런 논문을 본인이 내시고 자랑을 거기다가 한 거예요. 그래서 아마 이 시카고 대학 교수님이 주도하셨나 싶기도 하네요. 자, 그런 자료들이 여기 포스트에 올라와 있으니 여러분들이 자주 놀러 가시면 최신 기술들을 빠르게 접할 수 있겠죠. 그래서 놀이터처럼 생각하셨으면 좋겠다 라는 게 제 바람이고요. 그다음에 DOCS 이건 뭐냐면 다큐멘트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여기 안에 있는 트랜스포머즈에 대해서 우리는 공부했었습니다. 그리고 방금 전에 그 모델들이 올라가 있는 허브 얘기했었죠. 데이터셋도 같이 올라가 있죠. 그런 것들 얘기했었고요. 다른 것도 한번 필요하실 때는 한번 클릭을 해서 보시면 되겠고, 자, 이 트랜스포머즈 안에 퀵 투어를 통해서 우리는 파이프라인이라고 하는 툴을 확인해 봤었습니다. 그때 그 파이프라인이 갖고 있는 다양한 기능들을 이렇게 경험해 봤었어요. 감정 분석이든 뭐 NER이든 쭉 해봤었고요. 그런 것들이 밑에 튜토리얼로도 제공이 되고 있는데 그 밑에 태스크 가이드 중에서 내추럴 랭귀지 프로세싱이라고 하고 있는 여기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파이프라인 대신에 직접 코딩을 어느 정도 한다라고 하면 얼마만큼을 하면 이것과 유사한 모습을 보여줄 것인가의 문제인 건데요. 자, 여기 보여주는 이런 현재 8가지 태스크가 있는데, 자, 먼저 텍스트 클래시피케이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이 텍스트 클래시피케이션이라고 하는 것은 Common NLP 태스크라고 합니다. 공통적인 혹은 일반적인 NLP 태스크고요. 레이블이나 클래스를 테스트에 배정하는, 어사인하는 것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largest companies run text classification in production for a wide range of practical applications. 다양한 실질적인 응용 예제들을 위해서 많은 회사들이 활용하고 있다고 하고 있고,
이 텍스트 클래시피케이션에서 가장 많이 보여지는 게 포지티브, 네거티브, 혹은 중립, 뉴트럴 이거를 얘기하고 있죠. 자, 여기 쓰이고 있는 데이터는 IMDb 데이터셋입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로 데이터가 있구나 하고 데이터셋 카드를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나는 뭘 렌트를 했대요. 아마 뭐 비디오 스토어에서 뭔가 렌트를 해서 봤었다고 하는데 그런 식으로 네거티브한 거가 0으로 나와 있고요. 포지티브한 거는 1로 나오는 형태이겠습니다. 아마 네거티브한 게 쫙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시작점에서는 그런 식인데 이게 뭐냐? IMDb라는 게 뭐냐? 내려가 보면 데이터셋 서머리가 적혀져 있죠. Large Movie Review 데이터셋이다. 그래서 바이너리 센티멘트 클래시피케이션을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네, 그 25,000개씩 훈련하고 테스트할 수 있게끔 준비가 되어져 있다. 그러면은 IMDb가 뭔지 이럴 때 그냥 한 번씩 검색해 보면 좋아요. 그냥 이렇게 데이터만 보는 것보다는 배경을 좀 알면 조금 더 와닿으니까. 자, 이렇게 영화가 홍보도 되고 트레일러가 모여 있고요. 그 다음에 리뷰도 같이 있는 그런 내용일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데이터를 아마도 긁어와서 크롤링해 와서 살펴보는 거겠구나 라는 거를 좀 어느 정도 인지할 수가 있겠죠. 이걸 보면서 이제 약간 이런 것도 좀 감이 잡힐 만한 게 뭐가 있냐면 그 작업을 스탠포드가 했겠네. 왜냐면 이렇게 보니까 스탠포드 NLP라고 하는 폴더 안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염두에 둘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걸 불러오기 위해서 우리가 설치할 것은 트랜스포머즈라고 되어 있는 것과 데이터셋이라고 하는 걸 가져오게 됩니다. 나머지는 평가라던가 그 부차적인 거라서 넘어갈게요. 자, IMDb라고 하는 내용의 그 데이터를 갖고 와줘라고 로드 언더바 데이터셋을 수행합니다. 그래서 가져왔어요. 자, 그런 다음에 이 데이터셋으로부터 예측할 수 있는 게 있죠. 그러니까 뭐 아까 전에 그 데이터셋의 구조를 보면서 확인이 가능하기도 하지만 이게 트레이닝 셋, 밸리전 셋, 테스트 셋 같은 것들이 보통은 따로 구분되어 있는 경우가 많이 있으니까 한번 이렇게 불러와 보는 거예요. 테스트 셋이야 라고 불러옵니다. 자, 그런 다음에 데이터를 그 중에서 하나를 일단 봐야겠죠. 그러면은 인덱스를 또 이렇게 요청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대괄호를 쓰는 게 보통은 이제 데이터 프레임이 우리 약속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도 아마도 데이터 프레임으로 불러올 수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레이블이 0, 네거티브한 상황이에요. 물론 근데 그 텍스트의 시작은 I love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마도 나는 지금 사이파이 그러니까 공상과학을 좋아하는데 근데 뭐 어쩌고 저쩌고 해서 마음에 안 들었다고 하는 거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평가를 해줘야 되는 거고요. 자, 오토 토크나이저라고 하는 게 이제 등장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토 토크나이저라고 하는 거의 이 이름을 보면은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대문자 A로 시작하고 있으니까 이거는 뭘까요? 클래스겠죠. 자, 그럼 이 클래스가 지금 찍혀 나온 게 바로 아래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클래스가 갖고 있는 고유한 기능, 메소드는 뭐가 있다? from underbar pre-trained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러면 이 from pre-trained라는 게 뭐 예상하실 수 있듯이 미리 사전에 훈련해 놓은 녀석이 있으니 지금 또 하지 마시고 그냥 갖다 쓰세요. 이런 개념이겠죠. 자, 그러면 그 메소드 함수를 갖고 있다라는 뜻은 얘를 어떻게 동작시킬 수 있을까요? 얘가 괄호를 갖고서 여기다가 그러면 뭔데? 무슨 모델인데? 라고 설명을 해줘야 될 거죠. 그런 게 여기 있겠구나. 그래서 토크나이저를 이제 붕어빵으로 찍어냈는데 그 붕어빵은 어디 쓰이고 있느냐? 바로 아래에 이렇게 리턴할 때에 쓰고 있어요. 그 리턴하는 그 상황에서 이것도 어쨌든 함수니까 어떤 역할을 하는 함수니까 그 안에 필요한 들어가야 되는 또 암고가 있겠죠. 아구멘트라고 할 수 있겠죠. 그걸 뭘로 하느냐? 바로 예제로 준비되어 있는 그 텍스트를 넣어주면 얘가 동작을 하는 녀석이다. 그리고 트렁케이션은
이제 영어권의 그냥 의미를 생각해 보시면 발췌한다는 느낌이 강해요. 그럼 발췌 혹은 쳐낸다. 필요 없는 걸 쳐내는 거를 true로 해놓은 상태예요. 아, 그러면 내가 원하는 형태의 길이에 맞춰서 뭔가를 해준다. 그것이 바로 무엇이다? 전철이다 라고 굳이 이름을 나눠놨어요. 사실은 그럴 필요가 없죠. 그냥 토크나이저라고 하는 애를 갖다 막바로 써도 될 텐데 굳이 이렇게 전철이라고 함수 이름을 정의를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 바로 아래 코드를 보면 알 수가 있는데요. 바로 맵 함수를 지난 시간에 배우셨을 겁니다. 그 맵 함수를 쓰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어떤 뜻이죠? 그때 배우셨듯이 이 앞에 게 데이터 프레임이란 얘기니까 데이터 프레임이 맵을 당하는 건데 이 바로 뒤에 있는 함수를 여기다가 적용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적용할 때에 배치드, 즉 어떤 게 묶음 형태로 전달이 되고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게 뭔진 모르겠지만 그 전처리를 했더니 그게 완료된 결과가 나오더라 라는 내용이고요. 보시면 여기 밑에도 토큰이라는 얘기가 또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쯤 되면 토큰에 대한 얘기를 안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그 얘기를 하기 위해서 그리고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이 맵이라는 거를 말씀드리기 위해서 지난 시간에 그 맵 함수를 알려드렸던 거고요. 그러면 이제 토큰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원래 교재인 위키독스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키독스에서 우리가 자연어 처리 기초를 함에 있어서 제가 1번 이 9장의 3-1을 여러분들께 진도를 나가지 않고 딴 거 먼저 진행한 다음에 일로 왔잖아요. 그 이유가 바로 지금처럼 직접 어떤 데이터를 봐야만 이게 감이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토큰이라는 말을 좀 들어보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이날 버스 토큰 네, 그걸 알고 있는 분들은 이제 복고에 관심이 많은 분이신 거겠죠. 저도 그래서 아는 거예요. 제가 본 적은 없어요. 아무리 나이 많이 먹었어도 본 적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 토큰, 그 작은 형태의 개를 만든 애다라고 이렇게 외워도 되긴 되는데요. 조금 더 명확하게 말씀드릴게요. 자, 여기 지금 보면 설명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자연어 처리에서 크롤링 등으로 얻어낸 코퍼스 데이터가 필요에 맞게 전처리되지 않은 상태라면 해당 데이터를 사용하지 않은 용도에 맞게 토큰화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말을 듣고 한 번에 알아들으실 수 있어요? 뭔 말인지 좀 모르겠어요. 저는 아는 사람인데도 되게 어려워요. 왜냐하면 전문 용어도 많이 나왔고 단계를 꼭 약간 잘라서 진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게 약간 지식의 저주라고 하죠. 내가 알고 있는 거가 이제 전달될 때 상대방의 입장이 조금 덜 고려되는 상황. 자, 크롤링은 뭔지 좀 많은 분들 아실 거예요. 크롤링이 긁어온다. 그래서 이제는 대부분 스크래핑이란 말도 아실 거고 긁어온 거예요. 긁어왔는데 그런 갖고 온 녀석들이 당연히 장황하게 길 수 있잖아요. 그런 걸 뭉치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코퍼스라고 기본적으로 불러요. 뭉치, 말 뭉치를 코퍼스라고 외우시면 됩니다. 자, 그럼 말 뭉치가 결국에는 이렇게 막 정제되어 있지 않은 거가 결국엔 전철되어 있지 않다는 얘기인 거고, 그럼 얘를 내가 필요한 형태로 바꿔야 되는데 그러면 일단 뭐 토큰화는 그렇다고 치고 정제라는 말은 뭔지 알겠죠? 깨끗하게 만든다. 정교화라는 말도 살짝 잘 모르시겠죠? 왜냐하면 이거는 어떻게 하면 정교화가 되지? 모르시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거는 코드 레벨로 내려가야만 아실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러면 토큰화를 집중해서 말씀드리면 아래에 써 있듯이 그런 말뭉치가 있는데 이거를 토큰이라고 불리는 단위로 나누는 작업이다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헷갈려요. 토큰이라고 불리는 게 뭔지 몰라서 이걸 봤는데 토큰이라는 걸로 바뀐대요. 그러니까 말장난하는 것 같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건 제가 정의를 내려드릴게요. 자, 토큰화를 한국말로 바꿔서 설명을 드리면요, 쪼개입니다. 쪼개. 이게 웃는다는 뜻이 아니에요. 웃는다 할 때 그 쪼개이 아니고요. 네, 그 쪼개어짐 이런 뜻입니다. 자, 이 쪼개어짐이라는 거에 의미 생각해 볼게요. 그러면 말이 있는데 이걸 쪼개고 있습니다. 그러면 말이 아까 말뭉치부터 시작했죠. 그럼 말뭉치를 쪼개면 뭐가 되죠? 문장이 되죠. 문장을 쪼개면 뭐가 되죠? 단어가 되죠.
이런 식으로 쪼개어가는 작업 자체를 토큰화라고 부른 겁니다. 네, 근데 아마 제가 방금 말한 것처럼 그 쪼개미란 단어가 그렇게 학술적으로 느껴지지 않았나 봐요. 그래서 그 용어를 잘 안 쓰는 것 같은데 저는 그렇게 학술적인 사람이 아니어서 이 용어를 쓰겠습니다. 쪼개미입니다. 그러면 이 쪼개미라는 작업을 한 결과는 쪼개어진 애들일 거고, 그래서 밑에 보면 그 결과가 워드, 단어 단위인 애가 워드 토커나이제이션인 거고, 그게 문장 단위인 경우가 센텐스 토커나이제이션, 문장 토큰화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단어부터 말씀을 드리는데요. 왜냐면 이게 잘 와닿기 때문에 그래요. 자, 단어 토큰화를 할 때에 구두점과 같은 문자는 제외시키는 간단한 단어 토큰화를 봅시다. 즉, 여기 마침표, 뭐 이런 느낌표 같은 거겠죠. 자, 여기서 약간 영어의 특이성이 나옵니다. 이 단어를 토큰화한다고 했을 때 이 토큰화를 못할 사람이 계신가요? 자, 이 입력 써 있는 저거를 토큰화를 하는데 저게 어렵게 느끼시는 분 계신가요? 없죠. 그러니까 이게 영어의 진짜 강점이었어요. 컴퓨터 계열로 넘어가시게 되면서 자연 처리를 하면서 엄청 장점이에요. 그러니까 부러웠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언어가 조금 되게 뛰어난 언어지만 컴퓨터 입장에서 봤을 땐 이게 훨씬 쉬운 언어인 거예요. 그래서 강국이 되는데 또 운빨도 있구나 이런 생각도 좀 있고요. 그래서 그냥 띄어쓰기가 너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냥 단어별로 띄어쓰기를 하면 돼요. 너무너무 쉽죠.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어려운 면이 있대요. 우는 소리 하는 거죠. 뭐가 어렵냐면 뭐 마침표 같은 게 좀 어렵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포스트로피라고 부르는 요거 위에 있는 거죠. 따옴표라고 부르는 거. 요 따옴표가 이제 좀 어렵다고 하네요. 예를 들면 이런 말을 줄일 때 쓰기도 하죠. don't 같은 not을 줄인 거고, 근데 소유격을 표현하기도 한단 말이에요. 존스와 같이. 그러면 이런 것들을 이제 좀 구분하고 싶은 건데 이렇게 좀 실수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 보여드리면 이 NLTK라고 하는 그런 토큰화 도구가 있는데 걔가 오랫동안 써와져 왔는데 그 워드 토커나이저라는 애도 있고 워드 펑트 토커나이저라는 애도 있어요. 그래서 워드 토커나이저라는 애를 통해서 그 함수를 통해서 방금 전에 그 문장을 구분하고자 했는데 그랬더니 두랑 낫이랑 구분이 됐어요. 자, 그리고 존스와 같은 경우도 미스터 뒤에 존과 S, 어퍼스트로피 S가 구분이 됐어요. 자, 그 아래 워드 펑트 같은 경우에 don't가 don까지 구분이 됐고요. t가 따로 띄워졌습니다. 약간 우리가 원하지 않았던 방향으로 간 것 같아요. 다음으로 존스는 그대로 아까랑 똑같이 구분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각각의 토큰화 기법에 따라 달라지는구나 라고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건 뭐가 있냐면 구두점을 별도로 분류하는 특징이 있다. 그래서 아까 요거 don't 할 때 요거 어퍼스트로피, 그리고 존스 할 때 어퍼스트로피가 위랑 다르게 위에는 그게 없었는데 여기는 따로 이렇게 보여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더 세밀하게 나눠서 볼 때는 아랫게 더 도움이 되긴 하겠죠. 그래서 내가 원하는 어떤 기능마다 좀 잘 갖다 써야 된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그 구글에서 제공한 케라스 토크나에도 이름은 토커나이저라고 안 되어 있지만 그 기능을 가진 애가 있어요. 뭐냐면 텍스트 투 워드 시퀀스라고 하는 이런 애가 있습니다. 이 말 잘 생각해 보시면 텍스트가 문장일 것 같고요. 그 문장을 워드로 바꿔준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같은 역할인 건데 여기서는 이 두 낫을 분별하지 않습니다. 합쳐져서 그냥 쓰게 됩니다. 그리고 존스와 같은 경우도 그대로 갖다가 쓰게 됩니다. 그러니까 원문을 최대한 보존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뭐 만약에 원문 보존을 잘하고 데이터 소실이 적게 하고 싶으면 구글 걸 쓰면 되는구나 라고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대기업의 힘일 수도 있고요. 자, 그런데 단순히 이제 제외하면 안 되는 걸 어느 정도는 아실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얘가 뭐가 있냐면 이렇게 MPH라고 하는 어떤 단위라던가 PhD 이런 용어들이 있어요. 그럼 여기서 마침표는 이 문장이 끝났습니다라는 뜻이 아니잖아요.
줄임말이죠. 그리고 AT&T의 엔더 같은 경우에도 만약에 그런 특수문자를 지운다고 치면 그냥 ATT라고 나올 텐데 그러면 이 회사의 이름을 소실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함부 특수문자를 제외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어떤 줄임말 위아 같은 거라던가 IM, 락큰롤 같은 거라던가 그런 것들도 애매하죠. 이걸 어떻게 처리할 건지.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산발적으로 막 다 섞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크게 지금 문제 없이 챗GPT가 잘 일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사실 앞에 이렇게 되게 중요해 보였지만 그것이 실제로 뒤에 동작할 때에는 그렇게까지 영향을 많이 미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나중에 딥러닝, 트랜스포머 뭐 이런 거 쓰게 돼가지고 결국에는 더 상위 레벨로 올라가게 되면은 이렇게 막 쪼개는 그 방식이 엄청나게 그 결과에 많이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DO 뒤에 not으로 하든 DON 다음에 T로 가든 약간의 어색함이 있을 수 있으나 얘가 딥러닝이 보는 애가 봤을 때는 결국에는 이 두 개 연결하면 돈트가 되는구나 이런 식으로 더 좋은 뇌를 만들게 됨으로써 이 토크나이즈 이런 기법 같은 게 생각보다는 엄청나게 중요하지는 않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이런 게 있구나 정도만 아시면 되는 거고 이제 그런데 왜 이걸 배우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토크나이즈 기법이 만약에 내가 훈련할 때랑 내가 그러니까 내가 사용할 때 그 기법이 만약에 누가 실수로 다르게 써버렸다. 그러면 내가 훈련하지 않은 방식으로 이걸 구분했기 때문에 성능이 완전 떨어질 수도 있겠죠. 그래서 또 신뢰도가 많이 망가질 수가 있어요. 안 그럴 것 같지만 제가 이제 어떤 이런 자연어 처리 관련된 심사를 갔을 때 그런 어떤 팀들이 호환성의 문제 때문에 어떤 거는 이 방법을 쓰고 어떤 건 저 방법을 쓴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왜 그렇게 나눠서 썼어요? 그랬더니 속도가 이게 더 빨라서요 라고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제대로 공부 안 하면 그냥 빠른 거 쓰면 되지 뭐 편한 거 쓰면 되지 뭐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내용을 보고 나니까 이 토크나이즈 기법을 만약에 훈련할 때 이렇게 썼다가 테스트할 때 저렇게 써버리면 여기서 나오는 점수 같은 게 있는데 그 스코어 점수가 신뢰할 수 있을까요? 그게 신뢰할 수가 없게 되는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네, 그래서 조금 재미없으시겠지만 이런 부분을 좀 공부를 해야 되는 파트가 있는 거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런 토큰화가 어느 정도 표준화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펜트리뱅크 토커나이제이션이라는 것이 있는데 규칙인 거예요. 뭐냐면은 하이픈으로 구성된 단어는 하나로 유지한다. 예를 들면 홈 베이스드라고 하는 이런 게 있다고 치면은 이거는 그냥 하나의 단어로 유지를 하는 거고요. does not과 같은 애들 그런 거에서 이제 접어라 이게 아니고 어퍼스트로피로 약간 접어가 표현될 때가 있잖아요. 그런 not과 같은 이런 녀석들은 분리를 해준다가 약속입니다. 그래서 아래의 문자 같이 starting home based restaurant이라고 한다면 요거를 토크나이즈 했을 때 home based는 묶여져 있고요. not을 이렇게 does not으로 구분해서 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툴로 봤을 때는 예를 들어서 오픈AI에서 챗GPT를 사용하기 위해 사용되는 토크나이즈 기법 이렇게 공개가 됐다면 그거를 써서 뭔가 해줘야 훨씬 더 얘가 잘 인지하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사실 이거는 내가 쓰는 챗봇에 맞춰서 그냥 하면 돼요. 내가 쓰는 그 자연어 처리 모델에 맞춰서 그냥 하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으로 이번에 문장 단위가 아니고 단어 단위가 아니고 문장 단위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내가 갖고 있는 코퍼스 말뭉치 내에서 문장 단위로 구분하는 작업을 문장 분류라고 합니다 라고 돼 있는데 저는 이걸 다르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자, 세그멘테이션이라고 하는 건 약간 구획을 나누는 그런 느낌이 훨씬 강합니다. 그래서 문장 구획 나누기 혹은 문장 분할이라고 말하는 게 더 적합한 것 같습니다. 문장 분류라고 하면은 마치 문장의 종류가 있어가지고 거기에 분류하는 것 같잖아요. 그래서 네, 이거는 그렇게 기억해 주시면 좋겠어요. 원어 그대로 쓰시기보다는
문장 분할 혹은 문장 부행 나누기 이렇게 기억해 주십시오. 자, 그래서 보통 갖고 있는 코퍼스가 정제되지 않은 상태라면 코퍼스는 문장 단위로 구분되어 있지 않아서 우리가 원하는 용도로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느낌표나 물음표나 느낌표와 같은 기준으로 문장을 나누면 될 거라고 생각을 할 수 있으나 꼭 그렇지는 않다. 왜냐하면 마침표 때문에 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즉 이렇게 보내줘 라고 하면서 끝낼 수도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PhD 이런 녀석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또 그런 약속들이 이 어떤 국적의 언어인지에 따라서도 또 많이 달라질 수 있잖아요. 약속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도 굉장히 언어 모델에 있어서는 중요하다라는 거고요. 자, 이 센텐스 토크나이즈를 줄여서 센트 토크나이즈라고 준비되어져 있고요. 그래서 이 말뭉치에 해당하는 텍스트를 넣어줍니다. 넣어줘서 그냥 그 함수 돌리면요 이렇게 분리가 돼요. 그래서 말은 길었지만 사실 그 자체는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냥 이 함수를 갖다 쓰면 된다 그런 얘기고요. 뭐 그 외에도 뭐 KSS라는 애도 있어서 이렇게 한국어를 이제 분류할 때 코리안 스테스 스플리터라고 하는 한국어 분류기도 이렇게 존재하게 됩니다. 분할기가 존재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한국어가 어려운 이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영어는 띄어쓰기 기준으로 이 화이트 스페이스 기준으로 너무 쉽게 가능하지만 한국말은 그렇지가 않죠. 그가, 그에게, 그를, 그와, 그는 이렇게 수많은 조사가 있어요. 얘가 도와주는 애라는 의미로 이제 있는 건데 컴퓨터 하는 입장에서는 도와주는 애가 아니죠. 고생시키는 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좀 구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형태소라고 하는 개념이 등장합니다. 자, 여기서 자립 형태소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런 부가적인 애가 필요 없는 애들, 그러니까 명사, 대명사, 뭐 그, 나, 그녀, 뭐 제 이름, 수어인데 이런 식으로 따로 있는 애고 뭔가 도움이 있어야만 얘가 도움이 역할을 자기가 하면서 버티는 애가 있죠. 그걸 의존 형태소라고 부르고 그래서 그, 가라고 하면 가라는 애는 그냥 독립적으로 있을 수가 없죠. 그런 애가 있어야만 있을 수가 있으니까 그런 형태로 의존 형태소라는 게 존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에디가 책을 읽었다라고 하면은 자립 형태소는 에디랑 책이 되는 것이고요. 의존 형태소는 그거에 붙어 있었던 가을 읽었 이런 애들이 존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띄어쓰기 때문에 또 좀 어렵다라는 부분들 다시 한번 인지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좀 우리나라 말일수록 더 많이 좀 신경 써야 되는 것 중 하나가 품사라는 게 있습니다. 파트 오브 스피치 말하는 거에 어떤 파트냐라고 말하는 그 POS를 이름을 붙여 놓습니다. 어떤 거냐면 fly라고 하는 게 날아가는 건지 아니면 파리인지 이런 것들이 이제 명사냐 동사냐에 따라서 다르게 해석이 되기 때문에 거기다가 밑에다 붙여주게 되는 거죠. 이건 명사야, 나운이야, 아니면 버브야, 뭐 이렇게 붙이게 되겠습니다. 자, 팔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라고 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뭐 우리나라 말에서는 못이라는 말이 있는데, 못이 이제 못한다의 못일 수도 있고, 진짜 못일 수도 있겠죠. 나사못.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려면 어떻게 하느냐? 일단 워드 토크나이즈를 통해서 단어를 쪼갰어요. 쪼갰죠. 쪼갠 상태에서 이거를 어떻게 하죠? 품사 태깅이라는 한 데다 넣어버림. 그러니까 I am 어쩌고저쩌고 다 나눠져 있는 얘들이 있었는데 얘를 포스 태그에다가 넣어주면은 아래와 같이 이렇게 I는 PRP야, M은 VPP야 이런 식으로 각각 분할돼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자, 이런 처리를 해주는 유명한 형태소 분석기들이 존재합니다. 이것도 다들 되게 숭고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나라의 언어 발전을 위해서 자연어 발전을 위해서 거의 다 비영리로 작업을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런 단체들이 다 존재를 하는데 근데 좀 어떤 거는 호환성이 떨어지는 것도 있어요. 저는 경험적으로 메카업을 썼을 때 좀 많이 뭘 깔고 막 했었어요. 불편했었거든요. 근데 뭐 그거에 비하면 뭐 꼬꼬마가 조금 더 편했다던가
그런 게 있고 다 각각 기법마다 속도 차이도 조금씩은 있어요. 네, 아무튼 그런 형태소 분석기에 따라서 성능이 달라지기도 하니까 좀 고려는 해보시고요. 그다음에 그걸 쓰는 방법은 요 녀석을 이제 붕어빵을 찍어냈습니다. 그럼 붕어빵이 갖고 있는 메소드가 morphs, 즉 형태소를 분석하라 해서 그렇게 나눠주게 되고요. 그런 다음에 거기다가 품사 태깅을 해라, POS 해주고 그 중에서 명사만 골라줘 라고 해서 뽑으면 이렇게 명사만 뽑아주는 형태로 이렇게 마치 파워포인트처럼 이미 준비가 되어져 있는 애들인 겁니다. 그래서 필요할 때 이걸 돌려서 쓰시면 되는 거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토큰화라고 하는 것까지 진행을 시켰고요. 자, 말 나온 김에 이제 그 토큰화가 그러면 아까 전에 예시에서 여기서는 그러면 어떻게 된 걸까요? 여기에 원래 문장이 있었겠죠. 그 영화 리뷰가 있었겠죠. 나 이거 너무 좋아, 마동석 짱이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리뷰가 있었어요. 그럼 그 리뷰가 이 토크나이저라고 한 이 붕어빵에 입력으로 들어갔으니까 얘가 어떻게 됐을 거라고요? 쪼개는 녀석이니까 쪼개짐이 당해졌겠죠. 그래서 쪼개짐이 당한 녀석이 이제 IMDb의 결과가 여기 있습니다. 쪼개짐 당했어 라고 데이터가 저장이 되어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뭔가 작업이 또 진행이 되는데요. 네, 일단 그 토커나이제이션 얘기는 여기까지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쪼개어진 IMDb 자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이제 어떻게 처리하느냐? 바로 배치라는 걸 만들어냅니다. 배치가 뭐였죠? 묶음이었죠. 그래서 그 묶음이라고 하는 거를 어떻게 하느냐? 데이터 컬렉터 위드 패딩이라고 하는 요 녀석을 사용합니다. 자, 이것도 역시나 대문자 뒤로 시작하는 거 보니까 클래스죠. 그래서 얘가 지금 사용하는 암구가 뭐냐면 바로 앞에서 사용했던 이 토크나이저를 넣고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럼 얘는 뭔가요? 뭐냐면 이름에 패딩이란 말이 들어가 있죠. 다이나믹하게 패드를 한대요. 뭘 하는 거냐? 지금 만들어진 배치 안에서 가장 긴 문장에 맞춰가지고 패딩을 해준다. 자, 왜 그럴까요? 왜 패딩을 해줘야 되는 걸까요? 자, 우리가 어떤 연산을 할 거예요. 연산할 건데 대부분의 그런 트랜스포머라든가 뭐 자연어 처리라든가 딥러닝 할 때 보면은 결국엔 행렬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문장이 쫙 있는데 어떤 문장은 엄청 길고 어떤 문장은 되게 짧아요. 그런데 그 연산을 하기 위한 행렬을 만들려고 하려면은 이것과 이것을 한 번에 처리하고 싶다고 했을 땐 당연히 여기가 길이가 맞춰져 있어야 되겠죠. 0이라도 채워져 있어야겠죠. 그래서 그런 패딩이라고 하는 게 필요하게 된 거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맥시멈 랭스 그게 이제 전체 데이터 셋에도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럼 전체 데이터 셋에 있는 거에 맞추면 되는 거 아니냐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게 불필요한 거예요. 왜냐면 진짜 우연히 어떤 사람이 정말 길게 막 6만 자 되는 그런 리뷰를 남겼다고 쳐요. 그러면 그 사람한테 다 맞추려고 다 0을 채워놓으면 낭비죠. 사실 지금 내가 연산은 이 배치만 갖고 하고 있는데 묶음만 갖고 하고 있는데 그거를 전체 다 보고서 거기서 맞추면은 낭비기 때문에 그래서 다이나믹이란 말이 들어간 거예요. 그 배치에 맞춰서 다이나믹하게 조절을 해준다 라는 뜻인 겁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컬렉터가 그렇게 작업을 해주게 됐고요. 콜레이터가 그렇게 작업해 준 거고요. 제 발음 조심해야겠네요. 컬렉터가 아니라 콜레이터입니다. 그러고 그 다음에 evaluate, 평가라는 걸 하게 됩니다. 자, 이 평가라고 하는 거는 이제 accuracy라고 지금 evaluate 중에서도 정확도라고 하는 거를 가져왔었는데요. 제가 GPO 얘기를 뭐 다른 영상에 다루기도 했었고 제가 여러분이 자료를 볼 때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던 건데요. 자, 정확도라는 말을 가장 많이 쓰는 이유는 전체 데이터 중에 얼마나 정답이 있니? 라고 물어보는
가장 직관적인 애기 때문에 그렇게 됩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데이터가 100명이 있는데요. 그 100명이 yes라고 다 하는 게 이제 전체 다라고 한다면 그 중에 99명이 yes라고 했고요. 한 명만 no라고 했어요. 그러면 머신러닝 모델이 만약에 이 100개 데이터에 대해서 그냥 무지성으로 다 1위인 것 같은데요? 라고 예측을 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 점수가 어큐러시가 몇 프로가 나오죠? 100개 중에 99개가 맞았으니까 99%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 모델은 완전 망가져 있는 그냥 다 1이라고 대답하는 모델인데도 그렇게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큐러시라는 거를 함부로 쓰면 안 돼요. 방금 말한 것처럼 이 정답 조건이 잘 밸런스가 맞춰져 있는지를 보고 써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 썼다는 거는 정답이 한 반반 정도 뭐 혹은 뭐 네 가지가 있다고 하면 25%씩 잘 배분되어 있을 거라는 가정하에 진행을 한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심지어 자연어 쪽은 막 그 사지선다 고르는 게 아니고 만약에 그냥 비슷한 거 맞추고 이러는 거라면 또 그게 그렇게까지 민감하지 않을 수는 있어요. 근데 이제 전반적인 이해도는 그걸 갖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그 이벨 프레드라고 하는 걸 예측을 하는 결과로 그러니까 자료가 준비된 거를 활용할 때 보면은 예측된 값과 정답 레이블이 존재합니다. 예측된 값은 확률 게임이잖아요. 확률이고 그 확률 중에 제일 큰 확률을 갖고 있는 애의 아규먼트를 고르는 것. 즉 0, 1, 2, 3, 4라고 치면은 0이겠구나.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맞추는 것. 그게 이제 프레딕션 아그맥스고요. 그렇게 나온 프레딕션과 실제 값 레퍼런스를 비교해 가지고 맞았으면 어큐러시가 증가하는 형태로 그렇게 되어져 있겠죠. 보니까 이게 긍정 부정의 이야기였어요. 아까. 그러니까 부정이면 0, 긍정이면 1인데 이거를 id에서 레이블을 id로 바꿔야 될 일이 생길 때가 있어요. 왜 그렇죠? 왜 이게 필요할까요? 왜 그러냐? 자료가 그냥 0, 1 이렇게 돼 있는데 사람이 봐야 될 일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혼자 볼 때 짠 사람이 볼 때는 아니까 괜찮은데 뭐 그래프를 그린다거나 해야 되는데 거기다 0, 1 이렇게 딱 박아버리면 그거는 읽는 사람이 뭔 소리 하는 거야 이렇게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변환을 무조건 할 일이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id2라는 게 이제 화살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id를 레이블로 바꾸거나 레이블이 id로 바뀌거나 이런 작업들이 존재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게 어디 들어갔냐? 이 모델을 불러올 때에 안고로 들어갑니다. 이렇게요. 그래서 이게 활용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 이 모델이라고 하는 게 뭐다? 바로 이 시퀀스 클래시피케이션을 할 때 쓸 거를 자동으로 갖고 와줘 라고 하는 녀석이 있다고 돼 있죠. 이런 클래스가 있다고 돼 있는데 이 클래스가 무슨 기능을 가지고 있다? 이전에 있던 모델, 이전에 이미 잘 만들어 놓은 모델을 갖고 올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고 그게 특히나 이 미션에 잘 맞게끔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거죠. 그렇게 찍어 놓은 모델은 붕어빵 모델은 이 시퀀스 클래시피케이션 잘하게 되는 거고 이때 시퀀스라는 말은 약간 수학적 것도 연결이 되는 건데요. 무슨 단어 다음에 무슨 단어가 나오고 이런 식의 것들이 약간 반영된 걸 시퀀스라고 불러요. 그래서 그런 모델이다. 자, 이제 define your training hyperparameters in training argument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파라미터가 뭔지 저번에 말씀드렸고 아규먼트가 뭔지 말씀드렸죠. 아규먼트는 내가 직접 뭔가 할 때 바로 넣어주는 애, 실인수 값이고 그 매개 변수가 기존에 준비되어 있는 애인데 그 매개 변수를 조절할 수 있는 애가 하이퍼 파라미터라고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딥러닝 모델 안에서는 파라미터라고 하는 건 가중치를 말하는 거고요. 혹은 바이어스. 그 가중치만 생각하세요. 가중치라고 말할 수 있고 그 가중치를 조절하는 애가 뭐죠? 하이퍼 파라미터는 러닝 레이트, 에포크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게 바로 여기 안에 들어가 있는 애들인 겁니다. 그래서 그 파라미터, 하이퍼 파라미터들이 아규먼트 역할로 들어가죠. 훈련할 때. 그렇게 그 용어들을 머릿속에 잘 넣어 놓으셔야 이게 이 말이고 저 말 갖고 헷갈리지 않으실 수 있어요. 자, 그렇게 들어갔고 이렇게 보시면
push to hub라고 되어 있는 거가 true가 되어 있는데 이게 바로 이런 허깅 페이스와 같은 커뮤니티에서 자료를 막바로 올리게끔 함으로써 공유가 서로 잘 되게끔 만든 그 노력이 엿보이는 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보시면 막 훈련하다가 마지막에 at end라고 되어 있죠. 마지막에 결국에는 제일 좋은 모델을 다시 불러오게끔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되게 편리하게 구현이 되어 있는 거죠. 원래는 이렇게 안 돼 있고 막 그 러닝 스트레이지라고 해서 훈련을 막 시키다가 그 중간에 체크 포인트 같은 거 만들어 놓고 그거를 나중에 다시 로드하고 막 이런 걸 다 코드 짜는데 그거를 알아서 옵션으로 제공을 하고 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쓸 수밖에 없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자, 이 방금 말했던 게 뭐냐면 그 훈련할 때 쓸 아규먼트들을 지금 정의한 거고요. 그럼 이게 어디에 쓰이는 거냐? 이게 지금 실인수인 거고요. 얘가 어디 있냐? 바로 이 트레이너라고 하는 클래스를 찍어낼 때 그때 안고로 다시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 아그스라고 돼 있죠. 여기에 얘네가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자꾸 지금 구조를 보시면 이 클래스에 있는 결과가 인스턴스가 나와서 다시 다음 클래스에 그 안고로 들어가고 막 서로 여기저기 연결돼 있죠. 그러니까 이런 구조들을 따라가는 연습을 하셔야 여러분들이 감이 와요. 이게 안 따라와지고 계속 이것도 코드고 저것도 코드고 다 코드 이렇게 하면은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이런 따라가는 연습을 쭉 해주시고요. 그래서 이 모델이 결국에는 이렇게 훈련이 돼서 찍혀 나오고요. 그 트레이너가 갖고 있는 역할이 뭐겠어요? 모델이니까 당연히 훈련을 하겠죠. 그래서 트레인 이렇게 해주게 됩니다. 트레인을 해주고 그런 다음에 이거를 올리고 싶을 때는 이렇게 허브에다 올려주기도 하는 거고요. 자, 그리고 인퍼런스라는 게 바로 내가 지금 훈련해 놓은 모델을 사용할 때 추론한다라고 사용한다라는 뜻인 거죠. 그래서 내가 테스트하고 싶은 this was masterpiece 어떤 장인의 작품을 마스터피스라고 하잖아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말이니까 이거는 긍정일까요, 부정일까요? 당연히 긍정이겠죠. 그래서 이 파지티브가 99%가 나오는 아주 쉬운 예제인데 이거를 뭘로 했냐? 기존에 배웠던 그 툴 이름이 파이프라인이었죠. 그 파이프라인으로 한번 해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코드가 위에 연결된 게 아니고요. 이게 그렇게 해볼 수 있다고요. 이렇게 해볼 수 있는데 이거를 지금 우리가 배웠던 걸로 하려면 이 아래 코드 쓰세요 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어떻게 됐냐? 아까 보여드린 오토 토커나이저로 갖고 왔고 훈련되어 있던 거 가져왔고 여기다가 만약에 텐서플로우라고 하면은 리턴 텐서를 보내야 되는데 지금 여기서는 일단 이렇게 진행이 됐고 그다음에 오토 모델 for sequence classification 아까 배우셨죠? 그거 사용하고 그랬고 마지막에 인퍼런스 지금 우리가 결과를 보고 싶은 거니까 지금은 트레인 할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노그레드 경사도를 계산하지 마 라고 해놓고 그때 나온 결과가 로짓이 나오는 게 바로 확률이 나오겠죠. 이게 긍정일 확률이 뭐 0.81, 뭐 부정일 확률이 뭐 0.19 뭐 이렇게 나와서 그 녀석이 아그맥스를 돌리면 당연히 0으로 나올 거고 방금 이제 거꾸로겠네요. 파지티브니까 1로 얘기하겠네요. 1 쪽이 뭐 0.81이었다. 그러면은 걔가 이제 로짓이 나온 결과가 아그맥스를 하게 되면 1로 나오겠죠. 그래서 파지티브 이렇게 그 1로 나온 거를 레이블로 바꾸는 ID2 레이블을 통해서 파지티브가 나오게 되는 그런 결과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네, 이렇게 일련의 과정을 하면은 이게 텍스트 클래시피케이션 한 건데요. 자, 이름에서 이제 느끼실 수 있듯이 왼쪽에 이 텍스트를 클래시피케이션 해준 거다라고 지금 느꼈잖아요. 그러면 이 아래 건 뭘까요? 토큰을 분류해 주는 거겠죠? 그럼 토큰을 뭐 어떻게 분류하는 걸까요? 토큰에 대해서 방금 배우셨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러면은 토큰을 분류한다는데 좀 머리 상상해 보세요. 토큰을 분류한다고? 뭐 어떻게 분류하는 거지? 해보시다가 보도록 합시다. 자, 토큰을 분류한다는 거는 그 문장 안에 있는 토큰들에 대해서
레이블을 어사인해 준다. 사인 즉 배정해 준다라는 뜻인데 그럼 레이블이 뭐냐를 이제 중요로 생각하겠죠. One of the most common token classification task is named entity recognition. 즉 앞에서 우리가 배웠던 너드 말고 너라고 했죠. 그 NER이 그 결국에는 엔티티라고 하는 개체에다가 이름을 붙여줬다라고 했고요. 그게 기억나시나요? 뭐였는지? 사람, 장소, 록 이런 거 있었죠. 네, 그거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갖고 있는 데이터셋이 있겠죠. 그걸 w-not 17이라고 되어 있는데 확실하진 않지만 그냥 원래 찍기를 좋아하니까 몇 개의 NER이 있을까요? 몇 개의 이름들이 있을까요? 데이터셋에 이름이 있죠. 17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냥 찍은 거예요. 이건 확실하지 않아요. 17개일지도 모른다.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갖고 이제 보는 거랑 그냥 보는 거랑은 좀 다르니까 한번 보시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데이터셋을 불렀습니다. 부르고 여기다가 NER tags라고 해서 이렇게 불러왔는데 이렇게 이 말하자면 데이터셋 첫 번째 인덱스에 존재하는 첫 번째 샘플인 거잖아요. 그 샘플을 봤는데 아이디는 뭐 그냥 이 번째인 것 같고 NER 태그가 이렇게 존재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지금 몇 개인지 좀 봐야 될 것 같긴 한데 이게 지금 토큰즈와 함께 연달아 같이 있는 애인 것 같아요. 즉 아래에 있는 애가 위에 무엇이야 라고 이렇게 알려주는 느낌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도 확정된 게 아니고 확인해야 될 부분이고요. 자, 그런데 위에 NER 태그스라고 하는 게 지금 5개, 여기 5개, 10개였고요. 15개. 일단 기본적으로 17개 넘어갔어요. 그래서 여기가 그 17에 과연 해당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뭔가 이 w-not train이라고 하는 여기는 지금 트레인이었죠. 아까 테스트 아니고 트레인이고 이 안에 피처스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 피처스 안에 NER 태그스라는 게 있어요. 자, 걔가 피처 이름을 갖고 있는데요. 그 이름이 아래와 같이 있대요. 뭐냐? 일단 제로. 뭔지 모르겠어요. 봐야 되겠죠? B 코퍼레이션, I 코퍼레이션, 뭐지 이게? 모르겠습니다. 잘. 자, 이런 거를 원래는 이 데이터셋 가져올 때 거기에 메타데이터 정보를 갖고 와야 되는 게 맞는데요. 여기 아래 설명을 좀 해주고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The letter that prefixes each NER tag indicates the token position of the entity. 즉 이게 현재 토큰이 내가 갖고 있는 그 엔티티의 처음이냐 아니면 중간이냐 그걸 알려준대요. 그래서 이게 뭐죠? 코퍼레이션 함께 동작시킨다 라는 거니까 코퍼레이션은 결국에는 회사죠. 그래서 그 회사의 명의 시작점이고 회사 명의 중간이라는 거고요. 크리에이티브 워크라고 하는 게 뭔지 모르겠어요. 뭐 단체일 수도 있겠고요. 그 다음에 그룹, 어떤 그룹의 시작점이다. 장소의 시작점이다. 어떤 사람의 시작점이다. 즉 홍승혁 그러면 그래서 B 펄슨은 뭐겠어요? 홍승혁의 홍이 되겠죠. 그리고 승이 I 펄슨이 되겠고요. 네, 그런 식으로 되는 겁니다. 그래서 B 프로덕트 같은 경우는 아마 생산품일 것 같고요. 제로는 뭐였냐면 토큰이 어떤 엔티티, 어떤 대상에 속해 있는 녀석이 아니다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럼 요거 작업을 할 때는 어떻게 하느냐? 똑같이 오토 토커나이저 토큰 나누는 건 똑같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은 자연어 처리 기법들이 대부분 시작은 토큰 쪼개기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템플릿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어렵게 느끼지 않으셔도 돼요. 여기 상당 부분이 비슷한 걸 초반에는 한다. 자, 그리고 이 토크나이저가 결국에는 그 예제를 쪼개기를 했죠. 근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 is split into words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토크나이즈를 하는 건데 word를 서브 words로 해준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지금까지 지금 words 레벨까지만 얘기했어요. 그랬으면 사실 제가 쪼개기란 말을 괜히 할 필요가 없었겠죠.
근데 쪼갠다는 말을 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데요. 단어만 쪼개는 게 아니고 단어 내부까지 쪼개지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아까 예제 중에 폴 워커라는 게 있었어요. 폴 워커라는 마치 그 트위터의 뭐 아이디 같죠. 그런 아마도 이제 그런 리뷰 쓸 때 아이디가 아닐까 싶은데요. 그런 아이디가 있을 때 이거를 쪼개주는 거예요. 서브 워드로.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폴 그리고 여긴 쪼갰어요 라는 의미로 앞에 샵 두 개가 나오고 해시태그 나오고 그 다음에 워크가 나왔습니다. 즉 서브 워드가 된 거죠. 그 다음에 골뱅이도 어떻게 보면 그 워드를 쪼갠 거라고 볼 수도 있겠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지역에 그 사람들의 가계도 같은 걸 뭔가 만들었다고 치게요. 그러면은 이 사람과 이 사람의 관계성이 뭔가 높은지 낮은지 볼 때 성 같은 걸 많이 보잖아요. 뭐 그 많이 돌아다니던 사람을 워커라고 부르고 뭐 대장장이를 스미스라고 부르고 이렇게 했던 것처럼 그런 식이기 때문에 뭐 그런 아이디를 가지고도 만약에 그 이름과 성이 붙어 있는 아이디를 많이 쓴다면 그걸 쪼개는 걸 함으로써 그런 정보를 가져올 수 있게 되고 그걸 통해서 가계도 같은 걸 만들 때 쓸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서브 워드를 하는 게 무조건 필요하고요. 그리고 사실은 우리가 뭔가 생성하거나 이런 거 할 때도 A라는 레터가 있었고 그 레터 뒤에 P가 올 건지 B가 올 건지 이런 것들을 사실은 뭐 A라고 하는 건 너무나 아무런 정보가 없기 때문에 뒤에가 뭐 나올지 잘 모르겠지만 예를 들면 애플이라고 했을 때 그 애플 뒤에 나올 수 있는 단어는 뭐 다양하게 있을 수 있지만 뭐 애플 뭐 아이폰이 될 수도 있는 거고 뭐 애플 워치가 될 수도 있는 거고 이런 식으로 조금 더 연관성이 있는 단어들을 배치해야 되잖아요. 이제 그런 것처럼 이 AP까지만 만약에 말을 했다면 이게 애플이 될 건지 AP가 그 뒤에 또 나올 수 있는 다른 단어가 있는 건 아닌지 이런 식으로 계속 자연어 모델은 계속 고민을 해야 되는 애기 때문에 서브 워드가 필요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리고 그 스페셜 토큰이라는 게 있게 되는데요. 어떤 것의 완전 종료 혹은 시작을 표현할 수 있는 CLS라는 애가 있고요. 그 다음에 문장 간 구분을 해줄 수 있는 SEP이라는 애가 있습니다. 이런 애들이 이제 토커나이제이션 그런 상황에서 이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거를 지금 쪼개짐이 되어져 있는 걸 갖고 온 게 아니고 우리가 지금 쪼개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답은 안 쪼개져 있는 거예요. 이 텍스트는 우리가 쪼갤 수 있는데 정답은 안 쪼개져 있다는 게 문제가 돼요. 그래서 그거를 커런시 펀딩하게 원래 만약에 한 단어가 레이블 하나와 매칭이 돼 있었다면 이거를 쪼갰으면 여기 정답도 쪼개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mapping all tokens to their corresponding word with word ID 즉 이 워드에 대해서 아이디를 갖게 만들었고 그 아이디가 배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쪼개짐이 돼도 거기에 배정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냐면요. 만약에 CLS라던가 SEP과 같이 아예 분석할 때 쓸모는 없는 그런 일이 나타났어요. 그럼 얘를 어떻게 하느냐? 다른 단어들은 막 0, 뭐 10, 20 뭐 이렇게 막 숫자를 막 배정을 하는데 얘는 그냥 생뚱맞게 마이너스 100 이렇게 대입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컴퓨터한테 시키면 되죠. 너가 마이너스 100을 보면은 넘어가 버려. 이렇게 시키는 겁니다. 코드를 진짜 그렇게 짜요. 그래서 CLS나 SEP이나 이런 것들이 우리가 뭔가 로스 계산 같은 거 할 때 여기 뭐 뷰라던가 from 이런 걸 계산을 해야 되는데 막 이상한 거를 계산하면 안 되니까 이건 뛰어 넘어가라 라고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 코드가 아래에 있어요. 이 코드가 그걸 의미합니다. 여기 보시면 append라고 하면서 마이너스 100을 진짜로 넣었죠. 그래서 네, 쓸모없는 정보들은 넘어가 버리도록 그렇게 준비가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토큰 실제로 필요한 토큰과 레이블을 약간 매칭해주는 아이디가 있게 되고 그거를 얼라인하는 거를 이 맵 함수를 통해서 이 원래 원본 데이터에다가 적용을 해주게 된 게
이 쪼개짐을 당한 w.not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럼 이것도 역시나 컬레이터를 써가지고 이렇게 토큰 클래시피케이션에 적합한 애를 불러왔고요. 네, 그렇게 쭉 진행이 됩니다. 평가는 잘 모르시는 부분이라 넘어갈게요. 이거는 넘어가고 이 NER 태그를 이제 매칭을 하게 되겠죠. 예측한 것과 레이블이 있게 되고 그래서 얼마나 정밀했느냐 정밀도, 얼마나 재현을 잘했느냐 재현도, 그 둘의 조합인 F1 그리고 정확도 이렇게를 같이 보게 되었습니다. 자, 레이블은 13개였네요. 그래서 0부터 이렇게 13개 레이블을 활용했고요. 네, 그런 거 말고는 아까 아구멘트도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다 동일하게 지금 코드가 돌아가고 있다는 거를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를 제대로 공부해 놓으면 나머지는 더 공부할 게 적어요. 그래서 상당히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퍼런스에서 이렇게 The Golden State Warriors라고 하는 게 나왔고, 그다음에 American Professional Basketball Team 이렇게 나왔고요. 이런 것들이 그럼 각각의 어떤 NER이 되는지 해보고 있는데요. 그 네임드가 어떻게 매칭이 되는지 보게 되는데요. 보니까 골든이라고 돼 있으니까 지금 로케이션이라고 본 것 같아요. 골든 스테이트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스테이트가 있기 때문에 로케이션 나왔고요. 워리어스는 당연히 그룹이겠구나라고 지금 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샌프란시스코는 당연히 장소니까 로케이션 이렇게 확인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그게 뭐였냐면요, 파이프라인을 이용한 거예요. 그때 배웠던 툴, 그 파이프라인 이용한 건데, 이거를 우리가 지금 배웠던 토크나이저부터 시작해서 쫙 진행을 할 거면 이렇게 토크나이저 from pretend 텍스트 넣어주고 클래시피케이션 모델 찍어내주고, 그런 다음에 노그레드를 통해서 로짓을 꺼냈고 거기서 최대값을 선택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NER 중에 뭐에 해당하는지를 지금 예측을 다 해준 겁니다. 그래서 00 나오다가 장소였다가 이렇게 된 건데요. 한번 돌이켜 보면은 아까 시작할 때 로케이션 나왔던 거 기억나시죠? 골든 스테이트 그리고 워리어스가 그룹이었고, 그래서 쭉 가다가 또 장소 나오고, 요게 되는구나 하는 거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다음은 question answering입니다. QA라고 이제 우리가 부를 수 있는데, 이 QA가 그냥 챗GPT가 대답하는 그런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이거는 대답할 수 있는 컨텍스트를 제공해주고 그 컨텍스트에서 꺼내서 대답을 하라고 하는 게 이 question answering이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extract the answer from the given context라고 되어 있고요. 그렇지 않고요. 자기가 어떤 정확하게 대답을 하기 위해서 생성을 하기도 합니다. 자기 말로 바꿔서 얘기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존재하니까 그건 좀 나중에 확인하면 되겠고, 일단은 우리는 추출하는 것부터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이 데이터에 있는 걸 그대로 갖고 오는 거고요. 스쿼드라고 하는 데이터셋이고, 너무 내용이 다 동일하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올게요. 자, 여기 와서 보니까 이 텍스트가 있어요. 텍스트가 있고 그 중에서 시작점을 알려줍니다. 여기 써 있어요. 시작점이구나 라고. answers, the starting location of the answer token. 그래서 토큰으로 봤을 때에 515라고 하는 위치가 그 정보를 갖고 있대요. 자, 그 방법을 동일하게 토크나이저 하고요. 그 다음에 전처리를 처리하게 되는데요. 자, 여기 보시면 그 어떤 질문이 들어갔을 때 그 어디 부분이 이제 해당하는지 설명해 주게 되겠죠. 근데 지금은 answers 여기에 그런 정보가 들어가게끔 준비가 되어져 있고요. 이렇게 QA를 쭉 만들면서 스타트 포지션, 엔드 포지션 나눠주게 됩니다. 네, 그렇게 데이터를 만들고요.
그 다음에 모델도 이 question answering 모델링에 적합하게 모델을 가져오세요 라고 요청을 했고요. 그 다음에 요 아그멘트도 똑같기 때문에 넘어가고요. 그래서 질문이 이거였어요. How many programming languages does Bloom support? 블룸이라고 하는 애가 몇 가지 언어, 그 코딩 언어를, 프로그래밍 언어를 제공하는지를 설명했는데, 설명해달라고 했는데, 여기 보니까 다양한 숫자들이 있죠, 여기에. 그러면 여기 지금 써 있는 것 중에 정답은 뭘까요? 자, 방금 얘가 프로그래밍 언어가 몇 개인지 물어봤죠. 그럼 정답은 뭐죠? 여기는 파라미터 쓰고 랭귀지 쓰고, 그렇죠, 13개죠. 아, 13개구나. 자, 그럼 얘가 파이프라인 얘가 잘 맞춘지 한번 볼게요. 자, 퀘스천 앤서링에 넣었습니다. 넣었더니 스코어를 보면, 이걸 만약 확률로 본다면 20%밖에 안 되죠. 약간 부정확하게 맞췄네요. 보니까 스타트가 10이고 엔드가 95라서 앤서를 봤더니 176이 먼저 등장을 해요. 이상하죠? 아까 분명히 우리는 13을 원했는데 176이 등장하다가 중간에 46도 나오고요, 쭉 가다가 13까지 나왔습니다. 즉 뭐냐면 이 모델이 딱 정답만 발췌해서 가져오는데 실패한 겁니다. 그러니까 정답을 포함하고는 있으나 20%밖에 안 되는 이유가, 여기 나오는 말 중에 이제 아닌 것도 있을 것 같거든요, 자기가 보기에도. 그래서 정확도가 낮은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런 게 니즈가 굉장히 많았을 거잖아요. 생각해보면 여러분이 이제 IBM 왓슨 같은 거 들어보신 적 있을 텐데, 그 퀴즈쇼 같은 데 나와서 뭐뭐 한 것은 뭐 이렇게 질문 나오면은 그걸 맞추고 싶었을 건데, 당연히 왓슨은 그 정보를 다 저장해 놨을 거 아니에요. 수많은 사전 지식 같은 걸 갖고 있었을 테니까. 그런데 거기서 완벽하게 추출을 못했기 때문에 그게 막 실제 필드에서는 쓸 수가 없었던 부분이 있는 거예요. 자, 그랬기 때문에 챗GPT가 등장하면서 이런 걸 대답할 줄 알게 되었고, 그래서 너무나 많은 곽광을 받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걸 그냥 돌려볼 수 있다는 건 이걸 공짜로 지금 쓰고 있다는 거고, 공짜 프로그램에 한계가 있었던 겁니다. 이제 물론 이 이후에 라마라던가 훨씬 좋은 모델들이 등장했기 때문에 지금은 어쩌면 이걸 잘 말해줄 수 있을지도 몰라요. 그렇지만 어쨌든 이렇게 공유된 것 중에 지금 예제로 보여준 것조차도 실수가 있더라. 사실은 여기 이렇게 자기 거 자랑할 거면 정답만 딱 갖고 올 수도 있었을 텐데, 이렇게 적나라하게 지금 현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노력을 하셔가지고 이걸 개선하시면 돼요라는 느낌으로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파이프라인으로 지금 해본 거고요. 파이프라인 말고 내가 직접 하려면 이렇게 이 과정을 쭉 하시면 돼요. 그래서 결국에는 아웃풋이 나왔고, 스타트 로짓부터 엔드 로짓을 전달했죠. 이게 뭐죠? 즉 정답이 있을 만한 위치를 알려주는 거잖아요. 정답 위치부터 끝까지 해서 봤더니 파이프라인하고 동일하게 이렇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나머지 내용이 조금 남았는데요. 그러면은 우리 좀 휴식을 하시고 이어가도록 하죠. 자, 이제 퀘스천 앤서링까지 진행했었고요. 캐주얼 랭귀지 모델링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랭귀지 모델이라고 하는 거 할 때 캐주얼한 것과 마스크드한 것들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캐주얼이 말 그대로 우리가 챗GPT한테 요청했을 때 나오는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스크는 예상하실 수 있듯이 빈칸 채우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모델은 이거였고요. 그리고 데이터셋은 이것이었습니다. GPT-2가 상용으로 허락이 되어 있는 모델이기 때문에 그래서 많이 쓰인다고 제가 말씀드렸었죠. 그리고 이 트랜스포머나 이런 것들이 이제 불러와주는 건 다 동일하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셋도 같은 방식으로 가져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또 여기나
text bill is 500 pages long 약간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이런 내용이 이제 텍스트잖아요. 그 텍스트 부분이 가장 제일 중요하겠죠. 우리는 어쨌든 말을 만드는 거이긴 하니까요. 그래서 그 과정이 너무나 동일하기 때문에 일단 결론부터 보러 갈게요. 인퍼런스하는 부분부터 보여드릴게요. 결론으로 보러 왔더니 결국 이겁니다. 이 somatic hypermutation allows the immune system to라고 되어 있는데 한국말로 바꿔드리면 약간 체세포적으로 상위 변형이 되는 그 돌연 변이가 되는 것이 우리 면역 체계가 이렇게 되도록 도와준다, 허락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몸에 도움이 되는 걸 말하는 거겠죠. 면역 시스템이 어떻게 하게 해준다는 거니까. 그래서 만들어진 말을 봤더니 이렇게 효과적으로 reverse the damage caused by infection. 그러니까 오염으로 인해서 전염으로 인해서 생기는 그런 데미지를 되돌리는 데에 효과적으로 작용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럴듯하게 말을 했죠. 그래서 나름의 GPT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고요. 이거를 지금 짜기 위해서 위의 작업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 토커나이저가 x가 들어간 것을 join이라는 걸로 이렇게 띄어쓰기만 가지고 연결시켰는데요. 이렇게 쫙 연결을 일단 시킨 다음에 말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블록 사이즈라고 하는 거를 좀 결정을 하게 돼요. 자, 보니까 토큰 시퀀시스, 그러니까 토큰들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것들이 있는데, 자, 어떤 것들은 이 모델이 허용하고 있는 인풋 랭스의 최대치를 넘어가는 더 긴 것들이 세상에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하느냐? 그 시퀀스들을 일단은 연결을 시켜요. concatenated, 연결시키다, 함께 캐치한다, 그런 느낌으로 연결시키는데, 연결을 시킨 다음에 어떻게 한다? 이것들을 다시 그것보다는 짧은데 블록 사이즈라고 결정된, 여기는 128개입니다. 그 128이라고 하는 그 사이즈만큼의 청크로 쪼갭니다. 일단 다 연결시킨 다음에 그거를 요만큼씩 묶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치 만드는 거랑 같은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이 GPU 램이 허용하는 범위 넘지 않도록 묶어주는 그 작업을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함수 이름이 그룹 텍스트라고 정의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블록 사이즈가 여기 있죠. 그래서 랭스가 블록 사이즈보다 이상일 때에는 아래와 같이 나눠서 쪼개라는 얘기인 것 같아요. 그런 다음에 concatenated examples를 이렇게 i라고 하는 그 인덱스에 맞춰서 늘려가는 거겠죠. 다음으로 그런 작업을 LE5라고 하는 그 토큰화된 그 자료에다가 하는 거고요. 네, 그것도 역시나 랭귀지 모델링에 적합한 컬레이터 갖고 와서 작업을 하고요. 그리고 모델도 똑같이 가져오겠죠. 모델 for casual LM이라고 하는 걸로 갖고 올 거고요. 그렇게 해서 아그들 똑같이 넣을 거고요. 그런 다음에 다음과 같은 것들을 하게 됩니다. 평가를 어떻게 하느냐의 문제인데요. 자, 지금 말을 생성한다고 했습니다. 그럼 말을 생성을 하는데 이거 잘했는지 못했는지 어떻게 알지? 이 문제가 있을 거예요. 근데 어떤 미션은 꽤 맞추게 할 수 있어요. 어떤 게 있을 거냐면 애플의 창업자는 누구입니다 로 연결되길 바래요. 그러면 애플의 창업자는까지만 적어요. 그러면 뒤에 말은 뻔하죠. 스티브 잡스입니다가 나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레퍼런스 정답이라고 맞춰 놓고 이거랑 얼마나 비슷하게 나오는지를 평가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 모르는 어떤 지표가 많이 나오실 거예요. 그럴 때마다 검색을 해봅시다. perplexity 지표 하면은 이렇게 등장을 하는데요. 자, 이 perplexity의 약자는 PPL입니다. 우리 간접 광고랑 같은 그거죠. 그래서 이 P와 이 PL이 들어가서 PPL입니다. 자, 이 perplexity는 한국말로 뭐냐면
당혹스러운 정도를 의미합니다. 당혹감을 줬어 이런 겁니다. 즉, 이 퍼플러시티가 낮으면 좋을까요? 높으면 좋을까요? 낮아야 좋겠죠. 당혹하고 싶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제 내가 원하는 값과 가장 비슷하게 내려오길 바라고 있어요. 그런데 이 퍼플러시티가 보통은 이제 트리 자료 구조에서 브랜치 개수가 이 분기 개수라고 불리는데 그 브랜치 개수를 적용한 거를 분기 개수라고 부르는데 그 분기 개수가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결국 경우의 수가 많아진다는 건 이게 딱 그 다음 단어 나올까 뭐가 나올지 모른다는 얘기잖아요. 방금처럼 쉬운 예제가 아니라 만약에 좀 어려운 얘기를 해볼게요. 나는까지만 적었다고 칩시다. 그럼 나는부터 뭐가 나올지 사실 너무 많죠. 변수가. 그러니까 그거는 퍼플레시티가 높게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고요. 자, 그리고 모델 자체도 예를 들어서 그 만약에 수학에 되게 특화된 수학 모델에 가까운 거를 만들었다고 칠게요. 그러면은 이제 거기서 쓰이는 용어들은 그 다음에 나오는 말들은 상당히 수학 모델에 가까운 말들을 계속 해주겠죠. 수학 용어들을 막 말해줄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그 어떤 언어 모델이 만약에 뭐 수학이 아닌 이 여행학과다. 그럼 여행 관련된 용어들이 막 나올 수도 있잖아요. 이제 그런 식으로 각각 원했던 어떤 정답과 멀리 있는 뭔가가 나올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퍼플리시티가 상당 부분 설명을 해줄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이 퍼플리시티가 그래서 어떤 식으로 계산이 되느냐? 일단 시퀀스라는 개념을 계속 지금 들어보셨을 텐데 그 시퀀스라고 하는 거는 여러 객체의 묶음인데요. 순서를 고려한다는 거예요. 이거 다음에 이거, 이거 다음에 이거. 어순이라는 게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다음과 같은 수식이 어쨌든 나오게 되는데 분모에 이 확률값들이 들어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자, 이 확률값에 대해서 잘 설명해 드리면 단어의 개수가 n이에요. 자, 그래서 w라고 하는 것이 문장이고요. 그러면은 만약에 그 w 안에 붙어 있는 그 숫자가 단어의 개수라고 치면은 뭐 나는 까지가 있고 그다음에 나는 사과를 하고 나는 사과를 좋아하고 뭐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단어가 계속 붙어갈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지금 만들어낸 말은 내가 지금 만들어내기 전에 어떤 말들을 했는가가 영향을 미치겠죠. 그게 뭐 어떤 거죠? 약간 조건부 확률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이것이 있을 때 다음에 뭐가 나와? 약간 그런 개념이잖아요. 그래서 식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서로 곱해지는 형태로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네 정말 작아지게 되면 이 분모가 작아진다는 게 어떤 뜻이죠? 예를 들어서 0.00001이에요. 지금 0.00001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걸 뒤집게 되죠. 역수니까. 그러면 숫자가 어떻게 돼요? 막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거기다 루트를 씌웠으니까 만약 그냥 루트라고 해볼게요. 그냥 루트라고 치면은 10 뭐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뭐 그런 식으로 이제 100이 있군요. 100이 되겠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 값이 확 작아지는 순간 퍼플렉스는 엄청 커지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말해서 아래 확률이 1이에요. 그러면 1이 나오겠죠. 그런 식인 거예요. 낮아지려면 낮아질 수 있는. 그래서 그런 퍼플시티가 여기는 지금 49가 나왔어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얼마 잘 됐는지 못 됐는지는 다른 모델과 이제 비교를 해봐야 돼요. 똑같은 예제에 대해서. 그렇게 되고 네, 그런 평가 모델이 있고요. 그래서 나중에 그걸 고려해서 작업하시면 되겠고. 자, 마스크드 랭귀지 모델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상할 수 있듯이 마스크드 토큰을 추정합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마스크드 토큰, 자 기억나시죠? 마스크 같은 거를 어떻게 처리한다? 우리는 특별하기 때문에 스페셜하게 삼각 괄호로 처리를 한다. 그래서 예제를 보시면 인퍼런스에 가보시면
The Milky Way is a mask galaxy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스크라는 게 이걸 맞추라는 거구나 하고 이제 언어 모델들이 이해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탑 K3를 요청했을 때 높은 확률 51%로 스파이럴이 나왔고요. 나머지 낮은 확률로 이렇게 더 낮은 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스파이럴이 나선형이란 뜻이죠. 그래서 더 밀키웨이는 나선형의 갤럭시입니다. 은하수입니다. 은하계입니다. 라고 맞췄다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이런 거를 어떻게 작업했느냐. 아까랑 데이터셋 자체는 크게 다르지 않은데요. 카테고리라고 지금 되어져 있네요. 카테고리 되어 있고 그 다음에 토커나이저도 뭐 비슷하고요. 앤서를 구하는 방향도 비슷하고 블록 사이즈 하는 것도 거의 비슷하고 네, 거의 다른 게 없어요. 다른 게 없고 이것만 달라요. 마스크드 LM이라고 하는 애만 달라진다라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위쪽에 뭐 토커나이저도 별로 다를 게 없었죠. 물론 여기가 모델 세부하게 다른 건 당연히 있겠지만 다른 거 없었고 보통은 그거 아니면은 뭐 컬레이터가 좀 바뀌거나 그랬는데 네, 컬레이터도 어차피 똑같은 랭귀지 모델이었으니까 앞에 거랑 똑같죠. 그런데 모델은 이제 우리가 원하는 마스크드 모델이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이거를 갖고 온다. 자, 그리고 뒤에 아그멘트는 뭐 볼 거 없고요. 넘어갑시다. 자, 이번에는 어떤 게 나왔냐? 똑같이 퍼플레시티예요. 그래서 얼마나 잘 맞췄느냐? 이건 좀 쉽겠죠. 마스크는 단어니까 단어를 얼마나 잘 맞췄느냐 문제일 거고 그 숫자가 좀 작게 관찰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번역입니다. 트랜슬레이션. 너무 당연한 얘기라서 이것도 길게 말씀 나눌 거 없겠죠. 영어를 프랑스어로 바꿀 수 있는 그런 모델인데, 자, 이때 사용되는 건 오프스북스라고 하는 데이터셋을 사용하고 있고요. 이때 쓰는 모델이 T5인데 이 T5도 굉장히 유명한 모델입니다. 그래서 면접 자리나 이런 데서 T5라는 걸 물어볼 수가 있어요. 써본 적 있냐고. 왜냐면 이건 좀 사람들이 써보긴 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한번 스쳐 지나가는 걸로 한 번씩 보십시오. 누군가 물어봤을 때 아예 모르는 그런 눈치를 보이면 이 친구 공부를 좀 안 했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으니까요. 한번 봐주면 좋겠고요. 자, 그래서 결국에는 한쪽 언어가 있고요, 소스 랭귀지가 있고요, 타겟 랭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번역을 시킬 때 어떻게 시키느냐, 앞에다가 프리픽스라고 미리 앞에 고쳐놓는 게 있어요. 미리 고친다. 뭔 뜻일까요? 미리 고정해 놓는다고 봐야겠죠. 미리 고정해 놓는다. 미리 고정해 놓는 게 뭐다? 나는 영어를 프랑스어로 번역하는 걸 당신한테 요청하는 거야 라고 알려줍니다. 그런 다음에 소스 랭귀지가 영어고 그 다음에 타겟 랭귀지가 뭔지를 얘기해주고 있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미리 고정해 놓는 그런 말들이 앞에 붙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챗GPT나 이런 거대 언어 모너 쓰실 때도 저는 이걸 권장드려요. 뭐 예를 들면 뭐 내가 이 기사를 요약하고 싶어요. 그럼 그 기사를 막 붙여놓은 다음에 맨 끝에다가 이 기사 요약해줘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는 맨 앞에다가 나는 다음에 나오는 기사를 요약해줬으면 좋겠어 라고 요청을 해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기사를 보내면 얘가 요약을 하기 위해서 더 적합하게끔 이걸 읽어 내려갈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왜냐하면 이렇게 훈련을 보통 해놨기 때문에. 네. 또 약간 영어가 두 가지식이라는 거 많이 아시잖아요. 일단 결론부터 얘기하고 그 다음에 설명하는 방식이니까 좀 그 언어적 이해가 좀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될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 말은 거의 끝까지 들어보고 맨 마지막에 결론이 있기 때문에 좀 다른 면이 있는데요. 컴퓨터가 이해할 때도 이게 더 좋아요. 왜냐면 보통은 확률 모델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확정적으로 내가 확률을 딱 확립 받은 다음에 뒤에 걸 읽는 거랑 이 뒤에 뭐가 나올지 모르는데 계속 확률을 돌려가면서 가는 거랑은 큰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어떤 정보를 취합해오는 리트리버리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런 것도 해보면은 그 자료가 아무리 길게 있어도 그 중에 가장 상위에 있는 몇 개에 집중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건 이제 해보시면 나중에 아시게 될 부분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걸 처리했고요. 여기는 이제 어떤 언어적인 내용이 있어가지고 시크2시크라고 하는 그런 거에 적합한 콜레이터가 나왔고요. 여기서는 또 세크레블루라고 하는 게 나왔는데 이거는 좀 설명드리기가 좀 어렵고요. 분리우라고 하는 거 이따가 다시 말씀드릴 거예요. 네, 포스트 프로세스 텍스트, 뭐 매트릭스 이런 얘기 나왔고요. 자, 트레인 할 때에 아까 오토 모델 할 때 그 뒤에가 시크2시크 LM이라고 지금 되어져 있죠. 그리고 그 전용으로 되어 있는 또 다른 아규먼스도 그렇고 트레이너도 그렇고 요건 좀 특이합니다. 왜냐면 번역이라는 행위 자체가 앞에 있던 거랑 좀 결이 다르잖아요. 왜냐 앞에 거는 막 되게 긴 걸 준 다음에 이게 어디에 해당하게 뭐 아니면 요약해봐 뭐 그러니까 좀 몇 개만 말해봐 이런 식으로 했던 건데 이번에는 그냥 전체로 다시 출력하는 거다 보니까 시퀀스에서 시퀀스로 나오는 거다 보니까 좀 완전 다르다는 느낌을 주고 있죠. 그래서 그거는 좀 특별히 대우를 해주고 있고요. 네, 그렇게 재현이 가능하게 됩니다. 네, 번역 얘기는 다들 너무 직관적으로 아실 수 있는 내용이어서 넘어갈게요. 다음은 요약입니다. 요약, 네, 뻔한 얘기죠. 그런데 이제 빌섬이라는 데이터를 갖고 왔고요. 거기에 이제 서머리가 실제로 존재하고요. 텍스트가 원본이겠죠. 그 원본으로부터 서머리 잘 하는지를 이 T5로 진행을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역시나 여기도 프리픽스 사전에 고정해 놓는 게 서머라이즈 해줘 라고 이렇게 준비를 해 놓고요. 작업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앞에 지금 이 용어도 그렇고 지표가 조금 공부하실 부분이 살짝 있어요. 지표가 분류라고 하는 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왜 검색이 안 됐지? 이게 업데이트가 됐나 보네 그 사이에. 자, 이 분류라고 하는 게 뭔지를 지금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자, 여기 있나요? 분류라고 하는 게 뭔지. 자, Bilingual Evaluation Understudy Score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단어의 총 개수가 있고 레퍼런스 중에 존재하는 개수가 있어요. 이게 지금 캔디데이트라고 하니까 지금 우리가 만들어낸 말이 CA라고 되어 있는데 그 만든 말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원하는 정답이 있었을 거잖아요. 그 정답 중에 얼마나 있냐 이거를 유니그램 프레시션이라고 부르고 있고요. 그 등등이 좀 있는데요. 요거를 다른 자료에서 한번 더 볼게요. 그쵸? 이렇게 실제 문장 레퍼런스 랭스라는 게 있고 그 위에 예측 문장을 해서 이렇게 몇 개 중에 몇 개인지 맞추는 그런 개념이라고 좀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이때 1g, 2g, 3g 이런 게 있습니다. 트리그램이라고 부르긴 하지만 아무튼 그게 뭐냐면요. 이걸 묶어요. 1g은 이 빛이, 쇠는, 노이는 이렇게 각각 하나씩만 보는 걸 1g이라고 부르고요. 2g은 뭘까요? 빛이 쇠는, 노이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묶어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묶어주는 뭐 잡는 사람과 뭐 이런 거 할 때 묶어줍니다. 그 묶어주는 것 중에서 얼마나 그게 잘 맞춰졌는지 이게 예측된 거고 지금 true가 밑에 거라고 하면은 2g, 바이그램 입장에서 봤을 때는 빛이 쇠는이 겹쳐졌죠. 그리고 그 싱글 텀으로 봤을 때는 그러니까 유니그램을 봤을 때는 완벽한 이 겹쳤고요. 이제 그런 식으로 계산이 들어가게 되는 거고요. 그걸 다양한 개수대로 좀 보기는 합니다. 그래서 분류 같은 요것들이 이제 이렇게 유니그램 프리시전 형태로 보거나
바이그램으로 보거나 등등으로 이제 진행을 할 수가 있게 되는데요. 결국은 예제를 좀 보셔야 여러분들이 감이 오실 거라서 일단 요 정도까지만 그러니까 정답 문장과 예측 문장의 비율로 따지는구나 이 정도까지만 일단 좀 감을 잡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으로 이 트랜슬레이션 말고요, 요약 부분에서 뭐가 나왔었냐면 로그라는 애가 나왔습니다. 로그. 제가 굉장히 많이 빠져 있었던 게임에서 캐릭터 이름이긴 했는데요. 자, 이 로그라고 하는 게 뭔지 이야기를 해보죠. Recall Oriented Understudy for Guessing Evaluation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말도 좀 어려운데요. 예를 들어서 다음과 같은 게 있어요. 밑에가 진짜 정답이에요. 그냥 고양이가 침대의 밑에 있나 봐요. 그런데 내가 만든 말, 그러니까 시스템이 만든 말은, 챗봇이 만든 말은 그 고양이가 침대 밑에서 발견됐습니다 라고 하는 발견됐다라는 말이 추가로 들어갔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요약해서 나오길 바랬던 건데 그 요약에 보니까 좀 필요 없는 말 하나 더 등장했잖아요. 자, 그런데 리콜 중심이다라는 말이 뭔 말이냐면, 리콜은 지금 코로나가 걸려 있는 사람이 실제로 존재했을 텐데 그 실제로 존재한 사람 중에 걸린 사람 몇 명이게 라고 물어보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맞추고 싶은 게 6개였고 그 6개 중에 맞춘 것도 6개죠. 그래서 오버랩트라고 부릅니다. 겹쳐진 거가 6개이기 때문에 리콜 관점으로 봤을 때는 6분의 6이 되는 거예요. 물론 내가 만든 게 하나 더 많이 만들긴 했지만 결국 내가 원했던 건 다 있잖아 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이렇게만 계산하면 무조건 이제 1이 나올 거잖아요. 아무리 600 단어가 나와도 얘가 너무 요약을 잘 못해서 이상한 말을 막 많이 해도 그 600 단어 중에 6개만 맞으면 이걸 1이라고 말할 거란 말이에요. 그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프리시전이라는 걸 해요.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이번에는 아까 챗봇이 막 길게 얘기했던 걸 분모로 보내요. 그래서 그 600개 중에 이 중에 너가 진짜로 했어야 되는 말이 뭔지가 분자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600개 예를 들었으니까 600분의 6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리콜이 아무리 높아지더라도 프리시전이 확 낮아지겠죠. 그래서 그 두 개를 약간 활용해서 이제 평가를 하게 되고요. 예를 들면 로그에 n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그 n이 바로 아까 말했던 유니그램, 바이그램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로그 1은 일단 그 단어 하나씩을 보고 있는 거고요. 로그 2는 그 단어들의 묶음을 보는 거예요. 이렇게 the cat was found under the bed 이렇게 묶어가지고 이것들이 겹치는지를 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보면은 the cat 겹치죠. cat was 겹치죠. 그런데 was found가 없었기 때문에 아래 정답에는 이게 안 겹치죠. found under 당연히 안 겹치죠. 그런데 under the는 있겠죠. 그리고 the bed는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윗 문장에서는 2개가 안 겹치고 아래는 한 문장이 안 겹치죠. 그래서 이런 걸 볼 때는 아래 문장이 기준이니까 5분의 4가 나오게 되고요. 프리시전 같은 경우에는 내가 6개 한 것 중에 4개가 맞았으니까 이렇게 계산을 해주게 되고, 그래서 그거를 짬뽕을 해가지고 로그 n이라고 우리가 활용할 수 있게 되고요. LCS라고 하는 걸 통해서 최장 길이로 매칭되는 문자열을 측정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이런 거는 조금 더 디테일한 내용이니까 나중에 여러분들이 실제 활용하실 때 그때 디테일하게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에는 대부분 다 그런 내용이죠. 내가 맞추고 싶어하는 대상이 있고 그걸 얼마나 많이 겹쳐졌는가를 보통 본다 하는 거고요. 자, 멀티플 초이스를 보게 되면은 여러 개의 후보 대답이 있을 때요, 그걸 제외하고 정답을 골라내는 작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인퍼런스 보러 가겠습니다. 인퍼런스 보러 갔더니 후보가
이렇게 법적으로 뭐 어떻고 법을 어떻게 했고 이렇게 후보가 있었어요. 그런데 정답은 뭐로 나오느냐? predicted class로 나오게 됩니다. 즉 아까 텍스트 클래시피케이션하고 비슷한 거긴 하겠지만 이게 조금 더 다지선다에 특화돼서 내가 원하는 정답이 맞는지를 보는 그런 내용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약간 수능 같은 개념이죠. 수능 객관식 같은 문제로 이렇게 되는 것이다 라는 거고요. 네, 여기서는 어큐러시 이밸루에이션을 했네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내부적인 이해를 좀 가지고서 이 사지선다 같은 거 그런 개념으로다가 이제 좀 적용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뭐 첫 문장, 뭐 두 번째 문장 등등 이렇게 정리를 하는 게 있는데 이건 난이도가 살짝 더 올라가기 때문에 디테일하게 좀 다루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런 문제가 가능하다라는 거고요. 제가 이제 데이터셋 이런 거를 좀 강조하고 싶은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런 모델을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좀 집중을 해봤는데요. 이 모델들은 우리가 갖다 쓰는 거니까 지금 뭐 별 문제는 없는데 사실 좀 이런 고민을 해볼 수가 있죠. 내가 수학을 엄청 잘하지 않아. 또 내가 아직 코딩이 엄청 익숙하지가 않아. 이런 고민을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앞으로 뭘 해야만 나의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지를 이제 고민을 해야 되는 건데, 이제 그런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 가실 때 좀 많은 자료를 많이 보셔가지고 그런 이런 데이터셋 만들기 그런 작업에 대해서 좀 더 익숙해지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아까 보였던 데이터셋 이런 거에 보시면 여기 데이터셋 있죠. 여기 가서 어떻게 데이터 셋을 불러다가 쓰는지랑 그다음에 만드는지 어떻게 올리는지 이런 부분들 좀 더 많이 살펴보셔가지고 내가 이거 기여를 할 때 그거의 가치를 또 논문으로 증명을 어쨌든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논문을 같이 올리면서 그걸 공개를 하게 되면 네, 이렇게 놀라운 사례 혹은 뭐 수상자 발표 이런 거에서도 막 두각을 나타내는 그런 한 사람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물론 그렇게 좋은 선택을 함에 있어서는 여러분이 많은 걸 보셔야 돼요. 많이 보셔야 어디로 가야만 이 길이 내 능력을 많이 발휘할 수 있는 길인지를 밝혀내갈 수 있죠. 그러니까 지도가 넓혀져 있어야 그쪽이 맞는 길인지 알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겁내지 마시고 수많은 것들을 다 경험을 찍먹하시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보통 우리가 뭘 시작하면 너무 많이 시간을 뺏기고 재미없을까봐 힘들까봐 보통은 시작조차 안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지 마시고 찍먹이라도 늘 다양하게 경험을 하신 다음에 그러면 이 찍먹한 것 중에 난 뭐가 좀 더 맛있지? 오케이, 좀 더 먹어보자. 이렇게 맛집 탐방 하듯이 우리가 맛집 하나 안다고 해서 딴 거 안 알아보는 거 아니잖아요. 맛집 탐방 하듯이 그렇게 하시다 보면 여러분의 찐 맛집을 찾아낼 수도 있는 거고 거기서 이제 백종원 아저씨가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노려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트랜스포머 아까 이 자료에 아래쪽에 보시면 다양한 오디오라던가 뭐 다양한 데 쓰이는 게 나와요. 자, 그 중에서 저는 일단 좀 인식이 편하실 만한 것부터 먼저 말씀을 드려보면은 이 컴퓨터 비전의 이미지 클래시피케이션을 보러 가봅시다. 누가 봐도 이거는 자연어가 안 들어갈 것 같은 애잖아요. 그런데 여기 쓰이는 모델 자체가 이름이 그거예요. 비전 인 트랜스포머예요. 즉 트랜스포머로 비전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여기에 예제로 딱 올라와 있어요. 그 예제가 뭐냐면은 음식 사진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음식 사진을 주고서요, 이게 무슨 음식이게? 라고 물어보는 거고요. 그러면은 이렇게 확률이 나와요. 이름이 뭔지 잘 몰라요. 뭐 바이게트인지 뭔지 잘 모르겠는데 이 바네트라고 하는 것과 브루스겠다 치킨 윙, 그다음에
포크찹, 뭐 프라임 립 등등이 있는데 이거 찾아보니까는 약간 그런 튀김류의 뭐 그 음식이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위에다 이렇게 설탕가루 같은 거 뿌리나 보다 뭐 그렇게 그냥 인지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대중화가 되고 있는 거죠. 다음으로 이미지 세그멘테이션도 역시나 그걸 갖다가 트랜스포머를 갖다가 쓰고 있다는 걸 아실 수가 있는데, 이렇게 차량 같은 거를 따로 이렇게 분할해서 확인하거나 아니면 내부 인테리어 같은 걸 봤을 때 커튼이랑 뭐 침대 부분이랑 이런 걸 막 구분해주는 이런 분할 영역도 지금 트랜스포머가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트랜스포머를 좀 더 깊게 공부함에 있어서 이게 동기부여가 좀 됐으면 좋겠어요. 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감사합니다.